네, 안녕하세요. 저는 NC소프트의 AI 연구원인 이한울이라고 하고요. 일단은 간단히 자기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일단은 NC소프트에서는 지금은 사라져버린 금융 AI 조직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시장의 AI 팀에서 금융 AI 연구를 했고, 이제 대외적으로는 일로더 AI라는 데에서 인공지능의 평가 방법론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cultural text, 그러니까 어떤 문화권, 언어에서의 특별한 언어 능력을 평가하는 이런 연구들을 하는 걸 이제 리딩하고 있었습니다. 뭐 그 외에는 이제 좀 전통이 있는 핀 NLP라고 하는 워크숍의 오거나이저로서 금융 분야 NLP의 이제 국제적인 협력을 주도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이렇게 앞에 사실 발표 주셨던 안재만 대표님이나 김기범 CTO님이 다 되게 대단하신 분이라는 얘기 들었는데, 사실 알고 있었는데 막 천재 개발자라는 별명을 가지신 것도 알고 있었고, 김기범님은 구글 텐서플로 팀에 계셨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분들 뒤에 이렇게 발표하게 되니까 되게 영광입니다. 저는 여기 보시면 2024년 1월에 금융기술 개발 시즌 사라진 만큼 딱히 홍보할 게 없고요. LLM, 금융 LLM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연구하고 좋아하는 만큼 여러분들께 그런 정보들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발표드릴 목차는 LLM, 사실 지금까지 LLM 얘기 되게 많이 들으셨는데 LLM에 대한 개념적인 걸 잘 다루시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준비는 해봤는데, 역시나 이거 제가 해야 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LLM 리즈닝이라는 거, 이제 아까 보면 LLL 생성 목적으로 많이 쓰잖아요. 생성 목적을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리즈닝이라는 능력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도 뭐 투자 미디어 같은 것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개인 투자 관점 혹은 정보 목적에서 LLM이 어떻게 임팩트를 일으키고 있고, 그 다음 어떤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은 이제 어떤 임팩트가 다가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LLM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은 되게 되게 최신 트렌드라고 생각하지만, LM이라고 하는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거 개념 자체는 굉장히 오래된 개념이에요. 원래는 이제 랭귀지 모델은 뭐 다음 시퀀스, 다음 문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밥을 다음에 먹었다가 더 이제 적합하냐, 나는 밥을 다음에 때렸다가 적합하냐면 먹었다가 좀 더 적합하겠죠. 이런 이제 일반적으로 다음 시퀀스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어진 시퀀스에 대해서 다음에 어떤 토큰이 나타날지를 예측하는 게 이제 원래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요. 그 전에서도 이제 요즘 보면 굉장히 큰 랭귀지 모델들이 나왔던 거는, 이전에 이런 모델들이 커질 때마다 성능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런 모델들을 키우는 시도에서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을 구분하기 시작했던 거는 저희는 이제 emergent ability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래프들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팍 튀어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랭귀지 모델의 크기, 정확히 이제 연구자들은 이제 학습 연산량이라고 하는데, 그냥 편의상 크기라고 하는데,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이전에 학습하지도 않았고 얘가 이런 걸 위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이 발견되기 시작했고, 또 그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능력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능력들조차도 아주 굉장히 뛰어나지게 됐던 걸 발견하게 됐어요. 이런 걸 이제 저희는 emergent ability, 한국어는 창발적 능력이라고 하는데 별로 입에 잘 붙는 말은 아니죠. 저게 말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챗GPT 같은 걸 쓸 때 쓰는 가장 많은 능력이에요. 인컨텍스트 러닝은 예시를 보여주고 따라하게 하는 거고요. 인스트럭션 팔로잉은 내가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한 대로 뭔가를 하는 거고요. 스텝 바이 스텝 리즈닝은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들을 의미하는데, 이 모든 능력들이 지금 챗GPT를 놀랍게 만들어준 그런 능력들이었죠. 근데 이런 능력들을 발견하고 나서부터 이제 LM과 LLM들을 저희들이 개념적으로 말하긴 뭐하지만 언어적으로 구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뭐 emergent ability가 없다라는 의견도 최근엔 존재하는데, 일단 좀 주요한 대세를 따른 그런 얘기들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large language 모델이라고 하면은 10빌리언, 이게 빌리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언어 모델은 파라미터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인간으로 치면 시냅스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파라미터를 가지고 보통 언어 모델들의 크기를 얘기하는데, 10빌리언 이상의 모델들을 보통 이제 LLM이라고 합니다. 특히 최신은, 저는 사실 SLLM이라는 용어를 좋아하진 않는데, LLM이 Large Language 모델인데 앞에 스몰이 붙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SLLM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보통 한 13빌리언까지를 요즘은 SLLM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언어 모델들 크기는 보고된 것들 중에서는 제가 아는 것 중에 가장 큰 건 540빌리언까지 이제 굉장히 다양한 언어를 기반으로 한 언어 모델들이 있고요. 또 RLHF, 인스트럭션 튜닝은 말은 어렵지만 뭐 이제 그런 언어 모델들을 성능을 높여서 실제 유스 케이스에 쓰기 위한 그런 이제 방법론들도 역시 많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뭐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뛰어난 능력이라 하면 리즈닝인데, 이제 뭐 어떤 논증, 주어진 정보를 기반으로 논리적인 판단이나 추론을 수행하는 능력을 의미하고요. 그런 능력들은 이제 여기 아래에는 이제
뭐 주로 평가에 활용되는 그런 논증 능력들을 의미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파이낸스라고 하는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이제 도메인 스페시픽 리즈닝, 이제 도메인 특정 논증이라고 해서 특정 지식 영역 내에서 어떤 주어진 정보를 이해하고 분석해서 관련된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LLM의 이런 파이낸스 분야든 혹은 그 외 분야에서도 가장 중요한 능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LLM이 뭐고 이것들이 갑자기 왜 떴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이런 LLM 유스케이스는 아까 여러분들이 계속 보셨듯이 아까 뭐 컨설팅 죄송해요 말이 죽고 있는데 투이 컨설팅에서도 되게 많은 그런 유스케이스들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이제 제가 관심 있었던 개인 투자 관점 LLM 리즈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일단은 저희가 있는 위치에서 전부 떠나서 여긴 투자 전문가분, 저보다 투자를 훨씬 잘하고 훨씬 잘한 분도 많으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다양한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저희들은 2023년에 굉장히 많은 사회적 이슈가 있었고요. 저희는 이 사회적 이슈를 보고 나서 내 돈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뭐 SBB 파산 사태도 있고 또 작년에는 그런 기준금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는데 그런 뉴스나 어떤 그런 정보들을 새롭게 마주하게 되면은 와,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난 자산을 어떻게 배분해야 되고 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그런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의사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거 이제 저희 회사에서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일반적으로 일단 뉴스를 보고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섹터 선정 및 분석이 이루어지고 섹터별 종목 분석이 이루어지고 투자 종목 선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투자로 가는 지금 제가 이걸 굉장히 좀 좋은 용어들을 표현했지만 생각을 좀 이런 방향으로 한다고 하고 이런 경제 상황 분석에 그 다음 걸 보면서 얘기하죠. 일단 경제 상황 분석 같은 경우에는 뭐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그런 직군을 가진 분들이 많은 리포트를 써주시고 섹터 선정 및 분석에는 스트레티지스트라고 하는 분들이 뭐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섹터별 종목 분석은 스트레티지스트나 애널리스트 같은 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많이 수행을 해주십니다. 어찌 됐든 개인 투자자가 어떤 뉴스나 혹은 다른 걸 통해서 그런 좀 거시적인 임팩트를 하고 자신의 투자 의사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이런 다양한 과정들을 거쳐야 되고 그 과정까지 가기에는 자기가 혼자 다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중간 과정, 이코노미스트, 스트레티지스트, 애널리스트라고 표현은 했는데 이거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투자를 하죠. 뭐 나쁘게 말하자면은 뭐 나쁘게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냥 지인 얘기 듣고 할 때도 있고 그분들이 이제 뭐 애널리스트 역할 대신해 줄 때도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저희들이 발견한 게 이런 이코노미스트나 스트레티지스트,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리즈닝이라고 하는 저는 원래 이제 딥러닝 자연어 처리 연구자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언어 모델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A는 B다, B는 C다, B는 C는 D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간다는 걸 알았는데 저희들이 다양한 이제 투자 전문가분들이나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내시는 분들을 보고 이것들이 이제 파이낸셜 리즈닝을 바탕으로 컨텐츠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좀 민감한 문제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 전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는 이미 가지고 있는 기반 지식과 그것들이 뭐 어느 서플라이 체인을 영향을 주고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LLM도 굉장히 비슷하게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고 이런 LLM을 이용한 콘텐츠가 유의미한 임팩트들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저희도 판단을 했습니다. 아까 프로젝트 플루토에서도 그런 비슷한 인사이트를 가지게 되셨던 것 같은데 근데 이런 LLM이 파이낸셜 리포팅이 가능하다는 건 영구적으로 이미 좀 알려진 사실입니다. 여기 이제 비욘드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논문 저기 저자분 중에 다음 발표를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뭐 독빈 QA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금융 리포팅에 필요한 능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미 LLM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알려진 지 한 2,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실제로 LLM 자체는 경제와 금융에 대한 지식을 꽤 잘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언어 모델의 평가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번에도 KMMLU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한국어로 된 전문 지식을 언어 모델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 방법론을 연구하고 있는데 실제로 전문가들이랑 뒀을 때 얼마나 더 잘하냐를 함부로 얘기하기도 어렵지만 일반인 수준보다는 훨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자명한 사실 같고요. 그래서 이런 기반 지식을 바탕으로 혹은 아까도 뭐 RAG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지식을 줌으로써 이런 금융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도 역시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연구 쪽에는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전에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들이 서비스나 뭐 사업 관점에서 굉장히 전 되게 좋게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이 더 이제 활발해져야 된다라고 믿고 그 외에도 다양한 유스케이스에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LLM 자체의 리스크, 뭐 할루시네이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하는데 그게 금융이라고 하는 되게 그런 도메인에 적용됐을 때 리스크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고려가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뭐 할루시네이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융 지식의 속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추가적인 리스크들도 실제로 존재해요. 여기 보시면 이제 removing non-situational knowledge from pre-trained language models for entity level, 논문 이름이 너무 기네요. 어쨌든 뭐 이런 논문들에서 얘기했던 리스크 중에 좀 대표적인 리스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non-situational knowledge라고 하는 건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예전에 그런 논문이 있었어요. 예전에도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기보단 좀 작은 모델들을 통해서 어떤 자연어 정보를 통해서 투자 시그널들을 찾아내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Self-Worth by Tesla라고 하는 그런 논문이 있었는데요. 언어 모델이 계속 새로운 정보를 줬는데도 테슬라는 사고 포드는 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러지? 라고 해서 그것들을 이제 파헤친 논문들이 있었는데, 보니까 그 모델이 학습하고 있는 그 시점, 사실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후에 어떤 지식을 추가해주는 과정들이 있을 수 있지만, 프리트레인이라고 하는 과정 자체는 어떤 특정 시기의 지식까지만이 이제 딱 멈춰져 있게 되고, 그때 얻은 지식으로 인해서 그때 이제 평가에 들어갔던 모델은 테슬라를 너무 좋게 보고 포드는 너무 안 좋게 봤기 때문에, 이거 제 의견이 아니에요. 그 논문에서 나온 내용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포드에 대한 어떤 좋은 정보를 줘도 사실 투자 시그널 자체를 잘 바꾸지 않았던 건데,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연구하다가 이제 non-traditional knowledge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발견을 했던 거죠. 이 non-traditional knowledge가 뭐냐고 하면은 옛날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린 거예요. 사실 어느 분야에나 있는데 금융에서는 그게 좀 되게 중요한 부분이 많긴 해요. 사실 투자 관점에서 옛날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린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투자할 때 위험한지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왜 더 위험한가 라고 했을 때 인버스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뭐 언어 모델이 커지고 성능이 높아지면은 뭐든지 다 잘하는 것처럼 얘기는 했지만, 연구자 입장에서 사실 다 그렇진 않거든요. 오히려 큰 LLM들, 성능이 좋은 LLM들이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버스 스케일링이라는 데에서 스트롱 프라이어라 그래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언어 모델은 프리트레이닝이라는 과정이 있고 그 뒤에 파인 튜닝이나 어쨌든 그 어떻게 활용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프리트레이닝 때 사전 학습 때 봤던 정보에 조금 더 강하게 집착을 해서 프롬프트 때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이제 RAG 같은 방식들인데, 그때 제공된 정보보다는 자기가 아는 걸 쓰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특히 이런 파이낸셜 리포팅 서비스들, 현재 많은 서비스들이 되게 준비되고 나오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RAG라는 구조들을 이용하게 되면은 되게 좀 연구자 측면에서 봤을 때 위험할 수 있긴 해요. 왜냐면 얘가 알고 있는 거랑 너무 상반된 사실이 지금 밝혀진 거를 보여주면은 얘가 그 정보에 대해서 자기가 사전 학습한 정보를 조금 더 가중치란 표현은 좋진 않은데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은 이제 이 논문에서도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는 좀 딥한 기술들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뭐하고, 그냥 간단하게는 이제 되게 거시적인부터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간단히 가져와 봤는데, 비즈니스 뉴스 앤 비즈니스 사이클스라고 하는 논문이 있었어요. 이게 여기서는 이제 히어라키가 높은 주제, 그러니까 조금 더 섹터 차원이나 좀 더 거시적인 주제일수록 시간이 흘러도 이런 뉴스라든가 이런 다양한 텍스트 차원에서 안정적인 출현 빈도가 보인다는 걸 발견했고, 거기는 사실들이 그 조금 더 미시적인 금융에서의 변하는 지식들보다는 조금 더 이제 안정적인 경향을 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거시적 시장에, 저도 사실 시계열적으로 공부한 사람으로서 스테이셔너리티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긴 조금 모호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논문에서 썼던 용어라서 가지고 왔는데, 이런 non-stationary knowledge가 조금 더 거시적인 리포팅에 있어서는 조금 오류가 덜할 수 있다라는 점을 발견드렸고, 딥하게 들어가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좀 더 거시적이고 큰 것부터 적용해 나가는 게 비교적 안정적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NC에서는 이런 거 안 했냐? 했었죠. 지금 안 하지만. 이제 NC에서 케인즈라고 했던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도 프로젝트 플루토나 이런 여러 가지 리포팅 서비스와 유사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제가 NC 사람이었으니까 제가 회사 안에서 얘기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거시적 경제 섞음부터 섹터 선정까지를 이제 LLM의 파이낸셜 리즈닝으로 이어보고, 이런 것들 어떻게 다양한 형태로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기술들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은 있었고요. 뭐 프로토타입 개발도 해보긴 했는데, 뭐 이런 시도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꽤 성공적이었어서 이런 성공 케이스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한번 얘기 드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LLM이 뭐고, LLM의 파이낸셜 리포팅에서 그걸 수행하면 충분한 능력이 있고 이런 위험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재밌는 미래가 펼쳐질 거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챕터도 좀 더 넣어봤습니다. 사실은 원래 앞에 있던 얘기를 좀 더 길고 자세하게 하려고 했는데 요건 꼭 다뤄보고 싶어서 갑자기 좀 들어온 부분이긴 한데, 되게 재밌는 게 금융 NLP 분야는 미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이낸셜 NLP라고 하는 연구 분야는 주류 NLP 연구보다 1, 2년 정도 뒤쳐져 있어요.
그러면 산업에서는 좀 더 느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류 NLP 연구를 보다 보면은 몇 년 뒤엔 이게 파이낸셜 어플리케이션이 될 거라고 저희는 알고 실제로 그걸 보고 있기도 해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연구자들은 이미 알고는 있었거든요. 누가 먼저 하느냐,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의 싸움이었지. 실제로 보면은 사실 좀 더 다양한 케이스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만드느라 몇 개 못 나왔는데 2018년에 버트라는 게 나왔을 때 이제 1, 2년 뒤인 2019년 후반쯤에 핀버트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요. 뭐 사이언스 목적으로 만들어진 갤럭티카가 나온 뒤에 1년 뒤에나 이제 블룸버그 GPT 같은 것들이 나왔는데 이것들도 굉장히 핫한 연구고 굉장히 세부적인 주제에서는 1, 2년보다 훨씬 늦게 적용이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이제 파이낸셜 NLP 연구자이자 그냥 NLP 연구자로서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죠. 세부적인 주제들에서도. 하지만 지금 가장 강력한 흐름은 멀티모달리티입니다. 아까도 사실 그 기범님 장표에서도 멀티모달리티라고 하는 부분을 살짝 본 것 같긴 한데 되게 강력한 흐름인 건 맞아요. 물론 지금 LLM이 파이낸스에 적용되고 있는 시기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기에는 시기상조일 수는 있지만 전 누군가는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얘기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미나이의 핸즈온, 그러니까 이 영상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지만 핸즈온 윗 제미나이를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모달리티라고 하는 거는 텍스트가 인풋이 텍스트가 아웃풋이 텍스트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인풋이나 여러 가지 딴에서 이미지, 비디오 등 다양한 데이터들을 다루는 그런 능력들을 의미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비디오에서 여기 들어오는 이미지든 비디오든 그런 걸 바탕으로 얘네가 이제 리즈닝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뭐 구글이나 아니면은 오픈 AI, 우리나라는 뭐 네이버 같은 그런 거대한 언어 모델들을 만드는 기업이 멀티모달리티로 흘러가고 있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고요. 이런 것들은 금융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뭐 일단 금융 투자나 아니면 다양한 데에서 저희들은 금융에 있는 데이터들이 대부분 시계열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태블러 데이터도 있고 타임시리즈 데이터도 있고 LOB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리밋 올더 북이라 그래가지고 투자할 때 이제 호가들이 쫙 쌓여 있는 게 있죠. 그런 데이터들의 포맷, 그런 누머리컬 숫자 데이터들은 굉장히 많이 보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투자자들을 제가 뭐 트레이더는 아니지만 뭐 블룸버그 터미널이나 아니면 트레이더들이 보는 화면들을 보면은 실제로 어떤 자연어 데이터보다는 시계열 데이터 혹은 그래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어요. 실제로 정보 활용성 측면에서 금융에서는 누머리컬 데이터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멀티모달리티라고 하는 흐름에 있어서 이것들이 통합되면은 조금 더 강력한 보다 많은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좀 더 강력한 리포팅들이 가능해질 거란 얘기죠. 뭐 일례로는 LOB 데이터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리밋 올더 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시간이 괜찮지 모르겠지만 뭐 다양한 모달리티를 그러니까 리밋 올더 북이 이제 좀 너무 딥한 얘기 같긴 한데 요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이런 멀티모달리티는 금융 AI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금융권은 다양한 원천의 데이터들을 통합 관리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많이 기울여 왔다는 것을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멀티모달 AI들의 등장은 이제 금융에서는 이제 리즈닝 기반의 컨텐츠들을 만드는 데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는 사실 자명한 사실이고요. 그 외에도 개인화된 서비스 및 기업 생산성의 향상에도 분명 다양하게 기여할 것이라고 저희 연구자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신다면은 지금 LLM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도 고민이시겠지만 흐름이 이쪽이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도 미리 고민해 놓는 곳들이 전 항상 먼저 선점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뭐 멀티모달리티에 있어서도 또 리스크가 또 늘어날 텐데 요거는 사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연구가 되는 건 아니에요. 멀티모달리티 뭐 이제 다양한 국제적 학회에서 파이낸스 분야의 멀티모달리티가 처음 이제 워크숍으로 등장했던 것도 2023년 초반이었던 걸로 기억하기 때문에 아직 연구도 그렇게 활발하진 않은데 뭐 그 되게 유명한 브라이언 켈리 교수님이 참여했던 Can Machines Learn Finance 등에서 나타났던 금융 머신러닝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데이터 자체의 시그널 투 레이시오가 모든 모달리티에서 굉장히 낮게 나온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노이즈가 많다. 뭐 특히 또 저희들이 금융 데이터는 항상 많다고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거시적으로 가거나 좀 더 이제 중요한 문제들로 갈수록 데이터가 훨씬 적고 또 되게 중요한 데이터들을 일부 기업들만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멀티모달리티가 적용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논스테이셔널 놀리지는 아까 텍스트,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변하는 지식은 뉴스나 뭐 텍스트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모달리티에도 있고 이거는 뭐 금융 분야가 아니어도 다들 고민할 문제지만 분명 이제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기업들과 많은 연구자들이 앞으로 함께 고민해 나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높은 개발 비용 및 운영 비용은 돈이 정말 많이 들겠죠. 멀티모달리티면은. 그래도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금융보안원 박대영님도 계시는데
금융이 이런 기술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률적 리스크라든가 규제 리스크도 고려를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도 아직은 많이 남아있지만 분명 저는 세상이 변하는 강력한 흐름 자체는 어느 분야에서든 강력하게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에 이 흐름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멀티 모달리티에 몇 년 안에 또 대응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제가 좀 더 딥한 기술들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금융 NLP에 있어서의 특별한 문제 의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후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뭐 저한테 말 거시거나 뭐 메일을 보내시거나 뭐 얘기를 하시면은 제가 잡고 한 3시간도 떠들어 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